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 프로이트나 아들러가 아니라 칼 융에게 끌렸을까? 저는 그 너머를 보는 칼 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모두 삶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음,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지만, 어쨌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 어, 거기에 내 기쁨이 있고, 어떤 내 신념, 믿음이 있더라. 음,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글쎄요. 영혼, 영혼, 영혼에 관한 것에 끌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뭘까요? 영혼이 뭐, 귀신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가장 중요한 것, 음, 그리고 뭐 어떤, 음, 우리, 표상으로 하자면, 표상된 어떤 그런 걸로 하자면 하늘이나 우주라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우주는 영혼이기도 하고, 고대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프라나이기도 하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체 내부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있죠. 그죠? 우리 몸 70% 이상이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이제 끝없이 호흡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산소에 기가, 프라나가 함께 있죠.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체에 우주의 영이 존재한다? 우리 내부에, 신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마스테 할 때도, 당신 내부에 신께 인사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족입니다. 뭐 우리 아바타에서도 I see you 하죠.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우주의 영, 어떤 생기, 프라나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인체 내부에 우주의 기가 가득 차면, 그러니까 호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가득 차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뭐 저는 좀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거를 배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런 부분이 끌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부분이, 끌리게 되고, 뭐 어떤 이제 철학이라든지 어떻게 뭐 이런, 걸로 다 명료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제 뭐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굉장히 뭐 제 나름대로는 물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제가 지겹지만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문적으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떤 전문 서적을 읽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껏 접해온 그 어떤 도서 내부에서 양자역학을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중복적으로 들은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 제가 틀렸을 수 있죠? 예, 거기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혹시 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잘 알려주시기 바라고. 예,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동양 철학, 즉 음양, 태극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 말을 이제 어떤 도서나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이분이 이제 언급한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믿을 만한 네,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말이
있더라. 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예전에 굉장히 예전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물질이 어쨌든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분자 쪼개고 들어가면 원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을 쪼개면 소립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소립자는 진동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이 쪼개고 들어가 보면 그 사실은 진동하는 에너지, 뭐죠? 진동하는 어떤 그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이 왜 굉장히 대단한 발견인가 하면 이것이 모든 만물이 진동하는 파동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해요. 원하는 현실에 진동을 맞추면 당신은 그걸 얻을 것이다. 뭐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물리학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 또 그 분 누구죠? 니콜라 테슬러.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이상주의자시고 에디슨에게 굉장히 뺏겼던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분도. 어쨌든 그분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모든 걸 알고 싶다면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신빙성 있는 얘기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에 관한 이야기가 만약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 지난 수천 년 동안 명상이 어떻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는지 사라지지 않고 그 지루하거나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그 명상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삶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어떤 게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태몽을 꾸죠, 우리. 태몽. 뭡니까? 예지몽이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갑자기 하려니까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좀 두렵고 그래서 더 생각이 안 나는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어쨌든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내 마음을 잡아 끄는 것들은 아무튼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뭐 어떤 우주라든지 뭐 어떤 아름다운 어떤 자연 경관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런 것과 함께 소위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어떤 충만감 우리가 일상 현실에서 보통 이제 뭐 먹는다든지 뭐 다른 것을 소유한다든지 해서 느끼긴 했지만 찰나에 끝나는 어떤 그러한 공허함을 메꿔주더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접해온 내용 중 하나는 영혼과 소통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긴 하네요. 영혼과 소통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기 하늘을 봤을 때 무심코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이 너무 하얗고 너무 예쁜 겁니다. 막 그때 느끼는 어떤 그런 그런 감정 알 수 없는 다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그런 묘한 느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일 뭐 내지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행위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 상대와 내가 마치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거에 휩싸이잖아요. 그걸 이제 뭐 베스트셀러죠. 몰입력인가? 뭐 아무튼 그 내용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어떤 하나됨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결론을 내린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주와 뭐 어떤 자연과 어떤 다른 우리 천지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한바탕 놀다 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무엇을 하면서 놀 것인가? 네. 무엇을 하면서 놀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끌리지만 뭐 쉽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연금술사라든지 샤먼, 도인, 영의 공통점은 자신을 통합하고 진리를 획득하고 사회에 환원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끌린다 라는 고백 해보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미신을 막 맹신하라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예, 저는 누구보다 의심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예.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제 나름대로 굉장히 정말로 미친 듯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읽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 신화, 뭐 심리학, 뭐 개성화 과정, 가스라이팅, 영화, 뭐 책, 영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 삶을 이루는 모든 조각들이죠. 그것들이 영혼을 치유하고 어쨌든 내 내면의 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최고의 내가 되는 것이었다. 어떻게 말하면 신적인 그 부분과 합이라는 것이죠. 나를 발견하는 것, 신적인 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영웅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쨌든 단 한 분께나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다. 어쨌든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어쨌든 행동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해나가는 것이죠. 가장 스스로를 위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또 이 생각을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쨌든 태어나서 어릴 적에 굉장한 장애라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그 구속된 어떤 내 장애물, 어쨌든 내 철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대면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열등감이라든지 질투, 비교를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대면해야 하나? 정말 싫다. 정말 싫어. 끔찍하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 즐기고 영성과 현실의 균형을 찾음으로써 두려움 없이 나 자신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놀다 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부문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심리학은 나의 마음을 이해시킨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관계 재정립이라든지 나의 어떤 구속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독립된 자신의 가치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가스라이팅을 대면하는 것이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책, 신화, 개성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상을 이해시킨다. 영웅의 여정이라든지 지도를 제시하고 예시를 통해서 이해시킨다. 거기서 이제 어떤 감동, 그리고 공감, 동기부여, 방법, 어떤 제시, 극복 사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켜보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심리학, 영화, 여러 가지 예술이죠. 예술이라든지, 예술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 사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동양의 것으로만도 안 되고 서양의 것으로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감성이든 이성이든 하나만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감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 약간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북의 사회적인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목의 사회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 여기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동서양 모두가 필요하다. 서양은 외부를 찾고 외부에서 답을 얻고 동양은 내부에서 답을 찾죠. 그리고 어쨌든 모계적인 부분에서는 감성을 중시하고 부계적인 부분에서는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나 이 성과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동서양이 우리 내부에 함께 있다. 왜냐 우리는 외부랑 내부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부적인 삶만은 살 수 없고 외부적인 삶만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남자라고 내가 여자라고 내 안에 남성이 없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칼륨 심리학을 내면으로 봤을 때 우리 여성 안에도 아니무스, 즉 남성성이 존재하고 남성 내부에도 여성성, 즉 아니마가 존재를 한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성차별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여성차별에서 여성만 상처를 받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차별을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남성도 상처를 받는다. 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그러면 이 남성은 그 여성을 봤을 때 굉장히 자기가 두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하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깊숙한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면 안에는 내 여성성, 남성성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준 게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제가 꼭 그 남성성, 여성성 얘기하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 했을 때 상처를 받냐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 엄마가 낳아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성을 굉장히 비하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시에 뭡니까? 부계적인 사회, 이성만 중시하는 사회에서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상처를 받았냐 제가 보니까 남성들에게 너무 과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때요? 남성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굉장히 힘들죠. 왜 그걸 근데 남성이 혼자 해야 됩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남성은 더 이상 여성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왜? 여성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과 여성 서로 도와가면서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례들이 사실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오는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예, 제가 끌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최고의 뭔가 나를 깨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도가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갈 수 없죠. 굉장히 두렵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도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나침반이 돼주는 게 있더라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제시했던 칼융의 개성화 과정이라든지 영화, 책, 신화, 심리학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더라. 라는 얘기 제가 오늘 해보고 싶어요. 예. 그냥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스크립트가 다 없이 읽는 겁니다. 제가 사실, 저희 아기가 자는 시간밖에 제가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내에서, 다행히 그래도 제가 이 읽어둔 책에 대해서 다 메모를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에버노트에. 메모를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2016년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작성이 된 내용이죠. 그것을 보고 제가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일단은 제가 그분이죠. 누구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조지프 캠벨이죠. 이분은 굉장히 신화학자입니다. 교수고요. 제가 작가지요. 예, 이분에게 제가 굉장히 끌렸었던 어쨌든 이유는 이분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든지 신화의 힘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책을 이제 펴내신 분입니다. 제가 왜 이분한테 끌렸었나? 예.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원주민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원주민한테 완전 이제 좀 속된 말로 미쳐서, 그 신화라든지 설화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다 읽어봤다고 해요.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주민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대학이죠? 무슨 대학이었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정지하고 뭐라고 하죠? 휴학을 하고 본인이 숲에 가서 오두막을 짓고 한 2년인가? 3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시간 동안 혼자 거기에 있으면서 고립된 생활을 한 거죠. 철저히 스스로 이제 혼자 지내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때 뭘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월든의 헨리 데이비스 소로 같죠? 예. 그 소로도 어쨌든 콩고드 숲에 가서 이렇게 혼자 고립된 생활을 했었죠. 에머슨과 굉장히 절친했던 에머슨이 도움을 줬었죠. 그 콩고드 갈 때. 아무튼 그렇게 고립된 시간을 가졌었다.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이게 진리? 내면의 진리를 발견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화를 읽어본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신화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신화에 알 수 없게 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화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짜증납니다.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여신, 가이아 여신이 있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가이아 여신이 있지만, 이분이 이제 생명의 여신이잖아요. 생의 여신이죠. 근데 동시에 뭐냐면 죽음의 여신입니다. 왜? 생을 주면서 생명을 가져가는 것 또한 이 여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순적인 것들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헷갈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는 싫었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알 수 없이 계속 끌리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 신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모순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중성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합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제가 다뤄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뭐랄까요? 우리 생활에 살아남을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 이 내부에 어쨌든 우리 내부에 이 신화적인 삶을 알고 있는 내지는 살기를 소망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예요? 이게 칼융이 이야기하는 집단 무의식이죠. 집단 원형. 집단 원형? 갑자기 집단적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집단 무의식 안에 어쨌든 이런 공통된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조지프 캠벨이 엄청나게 많은 신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양 신화, 우리 신화가 뭐가 있죠? 뭐 마고 신화라든지, 우리 신화가 굉장히 많이 그거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설화라든지 뭐 어떤 동화적인 것도 어쨌든 본래 신화이긴 했지만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퇴색돼서 동화로 남겨졌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콩쥐팥쥐라든지 이런 서양이라든지 우리 고대 인도 철학이라든지 인도 신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생각해보면 저도 신화 나중에 이야기할 때가 오겠지만 신화가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콩쥐팥쥐 있죠. 서양에는 뭐 있어요?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신화적으로 또 들어가면 뭐가 있냐? 푸시키 신화가 있어. 이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서로 공유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인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발견이 되는 건가? 이어져 온 건가? 그 긴 시간 동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칼융이 이야기한 집단 무의식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죠? 우리 수메르 신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우리가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그거는 이제 수메르 신화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에 의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수메르 신화라고 해서 검은 머리 부족, 아무튼 제가 기억이 또 수메르 신화가 굉장히 제일 이제 그거 했는데, 거기에 이제 노아 방주라든지 어떤 그런 헤라클레스라든지 그러한 신화의 모태가 되는 이야기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존재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 인도 신화, 굉장히 유사한, 그리고 아즈텍이라든지 이런 고대 북미의 어떤 설화,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한 신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메모를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항상 쫓기는 마음을 하고 있어. 우리 아기가 깰까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단순한 것도 일일이 찾아보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 대충 얘기할게요. 뭐가 이거야. 뭐죠? 미의 여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 아프로디테죠? 로마에서 뭐예요? 비너스입니다. 그쵸? 우리 인도에 뭐가 있죠? 미의 여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라스와티 있나요? 그건 학습의 여신인가? 아무튼 그게 겹쳐지는 게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라고 조지프 캠벨이 생각을 한 거고, 이것을 전체를 다 엄청나게 읽었겠죠. 칼융도 엄청나게 신화에 해박했어요. 칼융은 고대 히브리어라든지 라틴어, 히브리어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 그다음에 여러 어떤 인디언 원주민의 언어라든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러한 언어들을 할 줄 알았어요.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칼융 천재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조셉 캠벨도 굉장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모든 신화를 읽고 이거에 대한 공통점을 찾았다. 그런데 거기에 영웅의 여정이라고 할 만한 어떤 루트가 존재하더라. 모든 신화나 이런 굉장히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을 잡아채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루트대로, 이 골격대로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하게 저를 만드는데 아무튼 어떤 여정의 지도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이 신화가 우리 과거에만 우리가 소용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잡아챈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아바타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 우리 굉장히 메가 히트를 친 작품들을 보면 그 영웅의 여정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스타워즈 지금은 굉장히, 보는 사람 별로 없죠. 유명한가요? 별로 안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조지프 캠벨이 얘기할 때 그 당시엔 스타워즈가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 뭐죠? 이제 스타워즈 이렇게 하는 게, 검 휘두르는 게 뭐야? 포스라고 합니다. 너의 포스를, 빙 하면서 막, 칼이 막 나타나거든요? 없다가. 그게 뭐예요? 기죠, 기. 기입니다, 기. 그리고 뭐예요? 아무튼 이제, 이게 동양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면서, 이제 조셉 캠벨이 제시한 영웅의 여정 그 프레임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시켰다. 스타워즈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스타워즈 감독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전설 속에서만 있는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 조지프 캠벨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마음을 잡아채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가 각각이 영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별거 아닌,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제 인생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다 영웅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칼융이 이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의 중반에, 특히 남성분은, 인생 중반에 인생의 위기가 온다. 자신의 삶이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위기가 찾아온다.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출산, 임신, 내지는 결혼, 어떤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그런 갱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그런 위기를 통해서 나를 대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칼융과 조셉 캠벨이. 그러면서 그러한 여정을 거쳐가는 것 자체가 당신이 영웅이다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조지프 캠벨이 무엇을 이야기했나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신화의 힘이라는 책에서 제가 메모한 것을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웅의 여정. 그러니까 책 시작할게요. 예. 기본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포기하고 모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징적인 목표를 달성한 후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속해 있는 장소나 환경을 떠나는 것이다. 자, 이제 지겨우시죠? 예. 새 알을 깨고 이제 떠나는 게 이제 그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사회에서 쫓기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기거나, 불편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유혹적인 부름에 끌리거나 등등 미지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모험의 영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예요? 관계 단절, 그리고 이제 해고를 당했다,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위기가 어쨌든 이 삶의 부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름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단지 두려움을 느껴서 거부할 수도 있다. 나는 샤먼이 경험하는 위기가 이러한 부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떤 사회에서나 샤먼이 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샤먼이 뭐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토속신앙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제, 그거 하는 이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일제 침략 때, 우리 일본, 신이 뭐예요? 샤먼이 뭐예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자지요. 하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이것을,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뭐예요? 고대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죠. 고대에서는 왕이 샤먼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틀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제가 고증은 직접 궁금하면 해보시기 바라면서
네. 제가 어쨌든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고대에는 왕이 하늘의 자식이 천자라고 하죠. 하늘의 아들이다. 뭐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고대에는 뭐냐면 어떤 가뭄이 들거나 기근이 오면은 왕이 그 잘못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왕이 왜냐면 어떤 하늘에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죄를 쓴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터무니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왕권 분립이 되면 그 왕이 이제 어쨌든 왕이 따로 생기고 이제 그 사제라든지 이런 이런 신녀라든지 이런 게 분리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고대에는 그런 게 있었다. 아무튼 그렇게 됐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 침략을 당하면서 일본이 우리의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정숨을 빌어놓고 이제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이 정성을 빌어놓고 우리 엄마들은 이제 자기 자식들 무사하게 빌고 이렇게 행복하게 빌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일반적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터주신이라든지 뭐 집안의 내에서도 터주신이라든지 뭐 부엌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조항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 하나하나 붙여놓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 신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살아왔던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일제 침략 이후에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그런 것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치부하면서 우리 한국의 정신을 근데 그게 알고 굉장히 미신적으로 치부하면서 격화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뭐 신점한테 보러 가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전 보러 가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뭐를 했었냐면 뭐 산에다가 우리 정신 맥을 끌어놓는다가 길을 맥을 끌어놓는다 해가지고 산에다가 철돌 박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호랑이를 다 죽이고, 우리 호랑이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호랑이를 다 죽여버리고 삽살개도 엄청나게 죽여버리고 우리 민족의 강아지, 개가 삽살개였다고 해요. 삽살개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 삽살개를 왜 죽였어? 뭐 아무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삽살개를 다 죽여버리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뭐 무당이라든지 굿하고 이러신 분들을 다 이제 잡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굿이 뭐예요? 이제 내 마음을 푸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일본은 가잖아요. 엄청나게 그런 게 많습니다. 일본은 가면 절이 그냥 절이 아니에요. 절에다가 굉장히 토속신앙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절이 아니라 막 본인들 그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는 자기 정령이라든지 뭐 이런 신이라든지 그게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는 이제 그런 거 미신이라고 막 이렇게 제재를 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떤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예고로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스스로, 자세한 말은 어쨌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일본 지브리도 그냥 광팬이고, 일본적인 어떤 감성, 그런 거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네. 아무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야기하는 샤먼 또한 그러한 같은 맥락의 샤먼이라는 것, 즉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자로서의 어떤 그런 샤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샤먼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에서나 샤먼이 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속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종종 병이 들어 죽지 않으면
T.S. 엘리엇의 텅 빈 인간이라고 표현한 존재로 전락한다. 만약 부름을 따라가면 위험한 모험에 뛰어들게 된다.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자, 영웅의 여정이라는 게 가이드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너무 얘기가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힘들다. 이게 바로 이제 캠벨이 제시한 영웅의 여정인데 이 여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삶도 있고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고 어쨌든 대부분은 이러한 루트를 따라서 이제 여정을 하더라.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이거를 보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나를 봐볼 수도 있겠죠.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악마나 신을 직접 마주한다. 어쨌든 문턱을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산산이 흩어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고래에게 잡아먹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일단 그 문턱을 넘어가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험이라면 다시 말해 우리의 깊은 정신적 욕구에 적절하고 준비된 모험이라면 조력자들이 나타난다. 꼬마 나무 요정이나 현자나 마법사가 나타나 앞날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요정이나 현자나 이런 마법사가 나온다면 너무너무 좋지만 어쨌든 이거를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죠. 근데 마법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점점 더 무시무시한 시련이나 시험이 기다린다. 저항은 더 심해진다. 억눌러 왔던 무의식의 영역,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통합되지 않은 자기의 나머지 부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자기 실현, 삶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신화마다 표현 방식이 다양하지만 그 길에는 4가지 장애물이 있다. 완벽한 연인과의 에로틱한 만남이다. 이것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도전을 제시하는데 연금술 언어로 히에로스 가모스, 신성한 혼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남자에게 그 여신은 상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신성한 하빌이 종종 신에 의해 수태가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신이 황소나 금빛 소나기로 변신해서 나타나면 여자는 갑자기 황홀경에 빠진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서로 대립되는 한 쌍, 남성과 여성의 협력을 상징하게 된다. 두 번째로 넘어야 할 문턱은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이다. 남자에게 해당된다. 세 번째 문턱은 마침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기 실현을 상징하는 4번째 이미지는 인디언 전설에서 마법의 탈출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 내면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끌어내라는 것이다. 영웅 여정의 목적은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은 잠재성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여정의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가서 세상과 멀어진다. 두 번째는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 이것은 상업 예술이다. 돈을 충분히 벌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 그가 가져온 것의 작은 일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자기와 연결되는 상징과 모티브를 불러내서 영웅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마법사들이다. 창작 과정에 있는 작가는 그가 어릴 적 경험한 사건, 들었던 노래, 읽은 책들, 시집, 영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의 창조적 상상력은 그 모든 것을 끌어내어 특별한 하나의 형태로 만든다. 마야는 산스크리트어로 건설하다 또는 예측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마가의 어원이다. 마야는 3가지 힘을 갖고 있다. 이게 하나는 어둡게 하는 힘이다. 이 힘은 순수한 빛에 대한 이해를 흐리게 한다. 두 번째 힘은 투사하는 힘이다.
이 힘은 순수한 빛을 현상계의 형태로 바꾼다. 프리즘이 흰빛을 무지개색으로 바꾸듯이 이 힘은 초월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한 시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로 바꾼다. 무지개색을 원반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 다시 흰색이 나타난다. 이 세상의 색들은 굴절되어 보이므로 잘 배열해서 보면 진짜 빛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마야가 가진 세 번째 드러내는 힘이며 예술이 하는 역할이다. 예술가들은 이 세상의 사물을 한데 모아서 원래의 빛을 보여준다. 그 빛은 우리 의식에 비치며 또한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 그 빛을 적절하게 들여다보면 세상이 보인다. 영웅신화는 그 빛을 환하게 보여주는 보편적인 패턴 중 하나이다.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삶은 영웅의 여정이다. 신화는 블리스, 즉 천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의뢰의 기능은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이다. 안으로 감싸들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 의뢰, 결혼 의뢰, 사냥 의뢰. 삶은 타인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사라지는 거대한 원의 순환이다. 신화 중에는 믿을 만한 것도 있고 약간 터무니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캠벨, 각각 다른 의미에서 모두 믿을 만한 것입니다. 모든 신화는 특수한 문화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있는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개인을 그가 속한 동아리에 그리고 동아리를 자연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신화는 자연의 장과 개인의 본성을 통합시킵니다. 신화는 조화시키는 힘입니다. 가령 우리의 신화는 선과 악, 천국과 지옥 등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에는 윤리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와 하해, 정당함과 부당함을 정해놓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쪽으로 사람들을 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외면의 세계와 접하는 우리의 요구와 희망과 에너지와 구조와 가능성이 반영된 세계입니다. 외계는 우리가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의뢰를 통해서 사람들은 가장 은밀한 행위에 무리지어 참가하지요. 은밀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삶에 필요한 행위, 즉 다른 생명을 죽여서 먹는 행위지요. 우리는 이런 짓을 무리지어 합니다. 그게 삶인 것이죠. 영웅이 이러한 여느 사람과 다른 점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절망이나 복수로서가 아닌 자연의 방법으로 용감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삶에 참가한다는 점입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로 소크라테스 이전 시기의 주요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옳고 의로우나 인간에게는 어떤 것은 옳아 보이고 어떤 것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은 시간의 장, 결정의 장에 놓입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중 하나는 이 양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중심을 알고 있다. 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속세의 착각일 뿐이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임을 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창조의 실제에 대한 느낌이야말로 인간의 기본 정서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조그만 땅 다람쥐와 커다란 올빼미가 사는 숲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아예 다른 세계에서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힘과 권능과 마술적인 가능성을 표상하는 존재로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힘과 권능과 가능성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만 그것들이 삶의 일부분이 된다면 우리에게로 열리게 됩니다. 우린 이런 존재가 늘 우리 안에 메아리 친다는 느낌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이 곧 자연이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여백 혹은 여백 같은 시간, 여백 같은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조간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도 모르고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남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남이 나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모르는 그런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백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인지, 장차 무엇일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 여백이야말로 창조의 포란실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성소로 삼게 되는 순간부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리어스, 오늘날 자연의 본성의 신성은 누가 해석하나요? 누가 우리의 샤먼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주는 이는 누구입니까? 캠벨, 그것은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술가들이야말로 오늘날에도 신화와 교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예술가는 신화와 인간성을 이해하는 예술가이지 대중에게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회학자는 아닙니다. 모리어스, 시인도 예술가도 아니고 초월적인 접신 경험도 해보지 못한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캠벨,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아주 멋진 방법이랍니다. 방에 앉아서 읽는 겁니다.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쓴 제대로 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삶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은 항상 다른 깨달음을 유발합니다.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으면 붙잡아서 그 사람이 쓴 것은 모조리 읽습니다. 이러저러한 게 궁금하다, 이러저러한 책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스트셀러를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붙잡은 작가, 그 작가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가 쓴 책을 모조리 읽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작가가 읽은 것을 모조리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일정한 관점을 획득하게 되지요. 우리가 획득하게 된 관점에 따라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가 저 작가로 옮겨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썼는지는 줄줄 외고 다닐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은 안 됩니다. 절에 가보면 두 문지기 중 하나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것은 두 대극, 즉 공포와 욕망을 상징합니다.